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아마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목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시설 개론이라는 과목인데, 시설 개론 과목은 1차 과목이죠. 근데 2차 과목인 실무 과목과 이렇게 겹쳐요. 한 30% 정도는 겹친다고 보셔야 돼요. 30% 정도는. 그래서 시설개론 과목은 1차 과목이긴 하지만 시설개론을 등하시에서는 합격이 어렵다고 해요. 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는 또 시설개론 관련되는 걸 또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민법이나 회계가 1차에서 끝나죠. 하지만 시설개론 관련되는 내용들은 실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차 과목인 동시에 2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나 1차 시험 공부할 때 제가 외워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전 외우라는 얘기 많지 않았는데 외우라고 하는 부분은 꼭 외우셔야 돼요. 왜? 그게 바로 또 2차 실무 과목에 우리가 단답형 쓰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개론 공부에도 여기 도움이 되고 실무 과목 공부에도 이렇게 도움이 돼요. 상호, 그쵸? 상호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론 과목은 역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렵다는 얘기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그 과목에 민법이나 회계 이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시설 과목은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공학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이 공학적 개념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보통 시설 개론 관련되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회계를 했다든가 경영을 했다든가 경제나 법을 하신 분들은 시설개론 과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그 5과목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 저는 민법이나 회계 어렵다고 해요. 왜? 저는 우리가 그 담당 자체가 건축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법을 봐도 야 무슨 민법 이런 소리를 하나 회계 더하기 빼기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던 업무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이런 관계되는 것들이 시설과 관계가 없는 분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이런 생각, 이런 분들 많으세요. 내가 회계나 민법은 하다 보니까 점수 높게 받겠는데 시설만 어려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거꾸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다른 과목은 왜 쉬웠는데 본인한테? 왜 쉬웠어요? 본인이 관계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럼 왜 어렵다? 본인이 관계되는 업무를 안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란 이런 과목들은 분명히 우리가 처음 접하는 과목은 다 어렵다 보셔야 돼요. 다 어렵다. 다만 여러분이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좀 재미있게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 오고 목표가 있을 때 분명히 좀 더 친근하게 와닿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론이라는 말씀 처음 들었는데 공부 처음 하시나요? 그러시군요. 시설개론 과목이 어떤 과목 같아요? 건설 쪽 같군요. 자, 저 뒤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시설개론이 어떤 과목 같으세요? 여자랑은 좀 관계가 없는 과목, 그죠? 예, 그렇군요. 그럼 남성분이랑 관계가 있는 과목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과는 관계가 없는 과목이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성한테도 훨씬 가까울 수 있는 과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안 청소 안 하세요? 하죠. 일단은 바닥 청소 하시죠? 네, 바닥도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벽도 공부해야 되고, 천정도 공부하고, 화장실 청소 안 하세요? 하죠. 그러면 뭐냐면, 여성분들이 시설개론 공부하면 조금 더 집안 청소를 잘한대, 관리를. 왜? 구석구석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청소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했다면, 시설개론 공부하시면 이제 그 용어를 익히고, 그 용어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연관지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관심이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관심이에요. 관심이 많으면 굉장히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알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이 알다 보면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면 분명히 시설개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시설개론 과목은 이렇게 나와요. 보통 크게는 구조라고 하는 파트와 이 설비라는 파트로 구분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보도 시설개론은 딱 두 편이에요. 1편은 건축구조, 2편은 건축설비 이렇게 나와요. 사실 시설개론은 이 건축 파트예요. 건축 파트인데
우리가 이제 구조나 설비 파트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구조는 뭘까? 구조.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구조가, 뭐가 구조 같아요? 느끼시기에. 구조란? 그렇죠. 아, 예, 골격. 공부 좀 하셨나요? 처음 하셨는데도 이렇게 골격이 나오는 거 보면, 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골격이다. 다시 한번, 자, 질문 안 드리고 있으니까, 설비가 뭐 같아요? 설비. 사용할 수 있는, 예. 하게 할 수 있는 구조? 그래, 뭔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느낌이 있어요. 설비가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몸이 있죠. 인간의 몸이 있는데, 인간의 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는 뼈대, 골조, 뼈대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우리 보통 구조라고 하고요. 설비는 인체에 뭐라고 하냐면 각종 신경계통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신경계통하면 잘 안 나갈 수 있어. 아침에 식사하셨죠? 예, 식사하신 거 물 드시고 하죠? 그렇죠? 드시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화장실에 내보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이렇게 순환을 하고 다시 밖으로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은 분명히 물도 공급해야 되고, 그쵸? 깨끗한 물을. 또 더러워진 물은 밖으로, 그쵸? 빼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이 계통을 다루는 게 설비구나 보시면 되고요. 구조에서 정확히 20문제 나오고요. 설비에서 정확히 20문제가 나와요. 그 우리 과목은 몇 문제가 나온다? 한 과목당 40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 40문제 중 얘를 100점으로 보는 거야. 40문제가 나와요.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데 어려워요. 그게. 왜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시험 끝나고 나면 2개가 헷갈린대요. 분명히 2개 같은데, 그쵸? 3개가 헷갈리시면 별거 없어. 거의 2개 되는 거야. 그쵸? 2개.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지선다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 규정이 있어요. 우리 세 과목 1차 시험 과목인 거 아시죠? 뭐 민법도 있고 회계도 있고 시설도 있어요. 그럼 일단 요 세 과목을 1차 시험 보는데 이때 꽈락이 있어요. 꽈락은 40점 미만. 요 40점 미만은 꽈락이고요. 그러니까 최소 40점 이상 돼야 돼. 꽈락을 넘기려면 최소 매 과목별 40점 이상 되고요. 세 과목의 평균 점수가 있겠죠? 평균 점수는 60점 이상 득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셔도 40점 이상은 넘기셔야 돼요. 분명히 공부하다 보면 세 과목 중에 어려운 과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보면 분명히 여러 과목 중에 그 중에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 과목 있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반은 싫어하는 과목 점수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하지만 우리는 요 세 과목 중에 아무리 점수가 안 나와도 몇 점 나와야 돼요? 최소한 40점은 맞아야 돼요. 40점은. 그럼 왜 그런 소리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 3개 중에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못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 세 과목 중에 일부 과목은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대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말. 근데 시설은 아주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아주 높게 못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이유가 있냐면 시설은 법에서 이거를 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은 끝에 뭐가 들어가요? 개론이 들어가죠. 개론이란 건 뭐예요? 넓게 펼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출제 오류가 나서 이거 출제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뭐라 그래요? 출제 범위의 개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론에 속한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제 시험 문제 법에서 정해진 범위가 있지만 이 법에서 정해진 이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 주변에 엄청나게 아주 넓은 이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론들 중에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시설개론은 정말 열심히 해도 고득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고득점이. 그리고 자, 그럼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다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10,000페이지 이상 돼요. 10,000페이지 이상. 근데 누군가가 이 밖에서 출제를 해도 뭐라 그래요? 시설개론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시설개론은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80점 이상 목표를 잡겠다는 것은 아니 되는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 80점 이상 받으세요. 근데 시설개론은 출제하신 분들이 그렇게 출제를 해요. 못 맞히는 문제를 30%, 20%, 30%. 근데 나중에 보면 다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준이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못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전 있죠? 사전에서 출제한다고 사전 줬습니다. 사전 외우겠어요?
사전 2000페이지짜리가 꽉 차는 A4로 못 외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출제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걸로 공부하면 나중에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설만 공부하나요? 그렇게 공부해도 몇 점? 80점 안 나와요. 많이 해봐야 85점. 그래, 정말. 근데 문제는 뭐 나머지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점수는 얼마다? 70점 정도인데 이 70점은 뭘 얘기한다? 자주 나올 수 있는 쪽에서 공부를 하시면 70점은 맞아요. 자주 나올 수 있는 쪽.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공부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여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여기 특강 들으신 분인데 그분이 작년에 수업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대요. 뭐 이분 저분 만나다 보니까 뭐 몇 년씩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저희 수업은 딱 70점 목표를 잡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딱 70점이 나왔던 거예요. 공부량이 많아요, 작아요? 많지 않게 해서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많이 공부한 분도 70점 무지하게 공부 많이 했어요. 남들보다. 그분보다 몇 배를. 그분 공부하러 70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면 되지 불필요한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딱 있거든.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거 다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만 소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점수의 효율은 별로 없고. 설령 나왔다 치자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공부한 건 같은데 기억이 안 난대. 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를 충실히 공부해서 응용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응용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오케이. 이해하겠어. 이렇게 시설계로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집약적으로 필요한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공부를 하자. 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 과정은 기초과정이라고 했어요. 기초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과정이 있고 쉼화과정, 문풀과정, 이 모의고사 과정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게 기초과정입니다. 이 기초과정 교재예요. 제가 잘라왔어요, 오늘. 시설개론 요만큼이에요. 시설개론만큼이면. 그죠? 양이 얼마 안 되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시설개론 기초강좌의 내용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내용 많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에 들어와요? 아니죠. 차라리 필요한 거를 많이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기초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기초를 충분히 배양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체력이 돼요. 그러고 나서 기본과정 들어가면 괜찮은데 기초과정 없이 그냥 마저 문제풀이나 기본과정 들어가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남들은 다 끄덕끄덕거리는데 본인만 막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개론 우리 기초강좌 아주 쉽게 필요한 것만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기초과정. 그래서 이 기초과정 공부를 하시게 되면 시설개론은 이런 거다. 이 정도가 시설개론이라 하는구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풀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 첫 시간부터 제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교재 한번 딱 넘겨보세요. 구조 총론이라고 나왔죠.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구조 총론부터. 그러면 이제 자, 이 건축구조 총론부터 공부할 텐데 이 총론을 들어가기 전에 건축구조의 전체 뼈대를 한번 맞춰볼게요. 건축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보통 건축구조라고 하는 파트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총론은 총을 쓰는 논이 아니라, 그쵸? 총체적인 이론들을 다룬다는 뜻이에요.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총체적 이론을 다룬다라고 해서 이 총론 파트는 가끔 출제가 되는데, 총론 파트는 어떤 구조, 뼈대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런 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 분류 말고도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구조 설계. 구조 설계의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에 과거에 나왔던 뭐 허용료 설계법 해가지고 복잡한 게 나오고요. 이 설계를 할 때 하중이라고 나와요. 하중의 분류를 이해하는 거. 요거 요즘에 최근 출제되고 있죠. 출제되고 있고요. 하중 중에 우리가 지진하중이라는 게 나와요. 지진하중 또는 풍하중이나 적설하중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걸 주로 다루는 게 총론이고요. 총론 딱 끝나면 뭘 공부하냐면 토지가 기초라는 걸 공부해요.
그럼 일단 구조 총론은 여러 가지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냥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간혹 적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뭐냐면 제가 판사를 하는 것보다 빨리 쓸 수 있는 분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노트 필기하러 온 것 같아요. 죽으라고 적어요. 오늘 공부 뭐 했어요? 그러면 노트에 다 있어요. 뭔데요? 기억을 못해요. 차라리 저는 수업할 때요. 여기 한 판 안 지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핸드폰으로 찍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적고 싶으면 적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러 왔는지 노트 필기를 하고 왔는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그 중에 공부를 좀 잘하신 분이 있어요. 노트 필기 잘하는 사람. 그런 분들 친해지면 한 분만 실행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중에 이 많은 중에 노트 필기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꼭 열심히 그냥 응원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가끔 커피나 밥 한 개 사시고 복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싫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면 돼? 핸드폰으로 찍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필기에 집중하다 보면 공부를 못 하거든. 내가 설명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적기 바쁘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또 그래. 할 수 있는 분은 해도 돼. 빨리 쓸 수 있는 분은.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건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만 알면 돼. 토질 및 기초는 땅이 들어갔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집을 질 때 가장 먼저 뭐 한다 그래요? 땅이 있어요. 그럼 뭐 허업을 파냐? 뭐 합니까 일단? 집을 짓는다? 그렇군요. 지금 집을 짓는 건 맞는데, 가장 먼저 뭔 작업을,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 왜 땅을 왜 팔까요? 그쵸. 기초를 어디다 배치해야 돼. 혹시 기초 보셨어요? 기초 보셨어요? 많이 보셔서 집 짓는 거? 프로신가 보네. 그죠? 집 짓는 거 많이 보셨구나. 근데 일단 땅을 파야 돼. 땅을 파야 되니까 뭘부터 공부하는 거야? 땅에 대한 토질. 그 다음에 기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땅을 파고 우리가 기초를 배치한다라고 해요. 그럼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허업을 파냐? 허업을 파니까 뭐 한다 이렇게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자 제 글씨 보여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그렇죠. 터파기예요. 땅을 파는 걸 터파기라는 겁니다. 싹 그쵸? 여기다 뭘 배치해야 돼 이제? 요렇게 생긴 거. 응? 발바닥이 넓어요. 그쵸? 발바닥이 넓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여기 바로 뭐다? 기초예요. 기초. 그쵸? 여러분 발바닥이 넓어요? 발목이 넓어요? 발바닥이 넓으니까 편한 거죠? 만약 발목처럼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무게를 여기 요 땅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요거 단단한 땅을 우리 지반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지반. 이게 지반이구나. 여러분 가정지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땅을 뭐라 한다? 지반이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서 있는가 이렇게 그쵸? 서 있으면 여기 나무도 하나씩 그려줄게. 심어줄게. 그럼 요걸 뭐라면 요 땅 위죠? 요 땅 위에 있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표면. 뭐라고요? 지표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뭘 걸어다니는 거예요? 지표면에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지표면에 걸어다니고 땅을 파서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걸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요 공주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쭉 서 있는 부재가 있죠. 서 있는 부재가 있어. 그 다음 누워 있는 부재가 있고, 그쵸? 이렇게 뼈다귀만 잡아주는 거야, 뼈다귀. 그럼 이 서 있는 부재를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여기, 그쵸? 서 있는 부재가 있죠? 서 있는 부재. 입체적이지 않군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서 있는 부재가 있죠. 우리 학원에도. 그쵸?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둥이라 하는 겁니다. 기둥이라 하는 거예요. 기둥. 자, 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요렇게 부재가 하나 있어요. 기둥과 사이에 요런 부재가 있어요. 요렇게. 근데 우리 학원에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가끔 그러죠.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그죠? 정말 대들보였나 보나. 그죠? 예, 뭐야? 여성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왜 여성분들은 대들보라고 안 그랬을까? 남성분만 얘기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보예요. 보입니다. 자, 일단 기둥과 보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다 뼈대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있고 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있죠. 아파트에 보면은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 기둥 대신에 뭐도 가능하냐면, 이렇게, 요렇게. 요런 부재가 있다 치자고요. 요렇게. 요런 부재. 요런 부재는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혀있죠. 막혀있고 얇죠. 그렇죠? 이 두께가 얇고 길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는? 벽이라고 하는 거죠, 벽. 그렇죠? 벽. 여러분, 화장실 벽도 있고요. 안방 벽도 있죠. 다 벽이라고 하죠? 이 벽이야, 그냥 벽. 그럼 이 벽이나 기둥을 뭐라 그래요? 수직부재라 그래요. 서 있다. 누워 있는 거 아니죠,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요러한 부재를 우리가 수직부재라고 하는구나. 수직부재는 기둥과 벽 같은 걸 얘기하고, 보 같은 건 누워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죠. 수평부재라 하는구나 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뭐라 한다? 골조라고 하는 거예요. 골조. 뼈다귀가 되는 거, 힘을 받는 골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이 골조가 되는 건데, 이 골조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예? 자, 그래요. 우리 선생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 골조는 뭘로 만들었냐 그랬더니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뒤에다 뭘 붙이면 돼요? 구조로 만들었다. 무슨 구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것은 자, 철근과 그렇죠? 철근과 이렇게 콘크리트를 합한 거죠. 자, 철근 보셨죠? 집 짓는 거 많이 봤다며요. 보셨어요? 철근. 보셨습니까? 철근 안 보신 분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다 보셨군요. 자, 그럼 철근이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철근은, 그래. 철근은 어떻게 생긴지 알겠고, 철근은 보면 이렇게 반듯한 철근이 있고요. 철근에 가락지 끼듯이 오돌토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듯한 철근은 우린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원형 철근이라고 이렇게 오돌도돌한 것을 이형 철근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주로 보신 건 다 이형 철근일 거예요. 왜? 요즘에 원형 철근 거의 안 쓰거든. 자, 그럼 일단 콘크리트인데, 자, 콘크리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콘크리트란, 자, 우리 선생님, 콘크리트가 뭘로 만들어진 거였죠? 물이랑 똥? 모래? 아, 그렇군요.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박수. 야, 박수 이렇게 작아요. 다시 박수! 예, 그렇죠. 뭐 50명 소리가 예, 10명 소리가 안 돼. 그렇죠? 자, 콘크리트란 뭘 얘기하냐면, 그렇죠? 물과 시멘트 더하기 모래 자갈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뭔가를 더할 수는 있긴 해. 그렇죠? 더할 수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모래와 자갈을 또 우린 뭐라고 하냐면 골재라고 해요. 골재. 뭐라고요? 골재.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골재. 근데 이때 이렇게 요 모래는 좀 얇기 때문에 잔잔하다 그래서 장골재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자갈은 굵다라고 해서 조골재 또는 이 굵은 골재라 하더라 이거예요. 골재. 그 다음에 이 물과 시멘트인데요. 이 시멘트의 종류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우리가 보통 쓰는 시멘트는 뭐냐면 이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나와요. 포틀랜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포틀랜드 시멘트요? 여러분 건자재상 가가지고 시멘트 딱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포틀랜드 시멘트. 이 포틀랜드가 어느 나라 제품일까요? 포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포틀랜드 지방이 있어요. 그럼 이거 영국제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냐면 뭐냐면 이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있죠? 이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 거, 이 콘크리트를 최초로 발명한 역사적인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화산재 같은 걸 이렇게 엮여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굳어졌다. 굳는 게 콘크리트거든요. 그러면 로마 시대에도 콘크리트가 있었는데 로마 시대는 우연치 않게 자연재에서 왔던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개발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장에서 돌려서 지금의 시멘트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몇천 년이. 그러다가 영국에서 최초로 이 포틀랜드 시멘트를 제조하는 기법을 통해서 생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포틀랜드 지방에서 나오는 생산 기법과 같은 공정을 거쳤다라고 해서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 보면 무슨 생각이에요? 아, 영국제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얘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데 다만 이 제조 공정이 무슨 법? 포틀랜드 지방에서 나오는 시멘트 제조법을 따라서 생산된 것을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포틀랜드 시멘트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의미가 없고요. 여기 이제 보통자가 있고 요거 말고 특수하게 여러 가지 시멘트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멘트는 이 포틀랜드 시멘트가 보통 시멘트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물과 시멘트가 이렇게 만나면 그쵸? 만나고 그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이는데 물과 시멘트가 만나서 모래와 자갈을 섞는 거를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콘크리트.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를 합성한 구조입니다. 그쵸?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요거 말고 또 있을 것 같아.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뼈대 구조가. 그렇죠. 예, 철골 구조. 철골 구조. 이 철 구조는 쇳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가끔 동네에 보면 건물을 짓는데 보면 요렇게 생긴 것들을 뼈다귀로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 봤죠? 요렇게 생긴 걸, 그죠? 요거 H빔이라 하는데 요렇게 세우는 것들을 철골 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골조를 어디서 배운다? 두 번째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골조를 공부하고 골조. 이 골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 구조를 공부하고 위로 올라가면 비가 막 오네.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지붕 씌워야 되죠? 그렇죠? 지붕 공사도 해야 되지만 또 뭐 일부 방수를 해야 되니까 방수공사. 왜? 물 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붕 공사, 방수 공사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벽돌을 쌓아야 돼. 벽돌. 여기다가 이제 벽돌을 막 쌓는 거 이렇게 벽돌을. 여러분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 벽돌로 쌓은 거 보셨어요? 못 봤겠지. 또는 우리가 화장실 벽 같은 거는 벽돌로 보통 쌓거든요. 우리 학원에도 화장실 벽 있죠. 얘네들은 그냥 벽돌로 쌓아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벽돌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서 벽돌 있죠? 벽돌 모르신 분 없죠? 벽돌 같은 거 쌓아주게 되는데 이 벽돌 공사를 우리 뭐라 그래요? 쌓아서 올린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적구조, 조적공사 이렇게 해요. 그럼 조적을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나 눈이 오면 어떻게 돼? 내부가 지저분해지겠죠. 그렇잖아요. 자, 지금 현재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세요. 우리 학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유리창이 없이 여기다 페인트 칠해놨다. 벽질 붙였다든가. 근데 비가 막 오거나 먼지가 불면 어떻게 돼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부 공사 하기 전에 뭐 하는 게 좋아요, 이제? 내부 공사 하기 전에. 그렇죠. 창호로 막아주는 게 좋겠죠? 창호로 막아주고 여기다 다시 뭐 한다, 이제? 내부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 페인트도 칠하고 미장도 하고 도장도 하고 타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데 제가 시공 과정을 얘기했었죠? 시공 과정에 관련되는 공부를 합니다. 어디서? 건축 구조에서. 구조에서 시공에 관련되고 뼈대에 관련되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공부하는 게 구조 파트예요. 요거 다 공부하면 맨 끝에 뭐 합니까? 이제 맨 끝에 적산을 합니다. 적산. 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적산이 어떤 얘기? 적산이 뭐죠? 계산하는 거, 그렇죠? 우리는 적산을 계산하는 거라 하지만 또 뭐라고 해야 돼요?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 그러니까 벽돌이 몇 장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몇 미터 세제곱 나왔고 철근이 몇 톤 나오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게 적산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은 물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그 재료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산은 우리가 물량을 산출하는 어떤 행위들을 공부해요. 자, 여기 다 끝난 뭡니까? 예, 공부 끝난 거예요. 건축 구조가.
요런 거 공부하는 거, 요런 거. 요런 게 건축구조예요. 어렵지 않겠죠? 긴장하지 마시고. 그쵸?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비 파트예요. 설비 파트. 이 설비 파트는 뭘 배울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첫 시간에 그냥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있죠? 이런 걸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 이런 걸 공부하겠구나. 자,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하나하나 얘기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들었다가 나중에 공부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 설비는 뭐냐? 설비는 각종 신경계통인데, 설비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저는 총론이라는 걸 공부해야 해요. 제가 유형 분류할 때는, 총론이라는 게 있고, 총론은 주로 뭘 다루느냐? 총론은 우리 수압, 물의 수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쵸? 또는 우리 압력 단위, 압력 단위라든가, 아니면, 열의 이동 과정,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론을 딱 공부할 제일 중요한 물이야, 물. 이거 공부한 다음에 뭐 하냐면, 자, 우리가,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요렇게.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수도꼭지에 물이 나와요. 왜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죠? 이 건물에 무슨 설비가 있으니까? 급수 설비입니다. 무슨 설비라고요? 급수. 급수라는 것은 물을 공급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급수설비는 이 수도꼭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급수설비구나. 그럼 여기다 손을 이렇게 닦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 물을 버려야 되죠. 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배수설비라는 거예요. 배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설비 공부할 때는 물을 버리는 그런 공부를 하겠구나. 그 다음에 배가 좀 살살 쓰려요. 어디 가셔야 돼? 화장실. 그럼 뭘 버려야 돼요? 오수. 똥이나 오줌을 오수설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똥이나 오줌을 처리하는 것은 무슨 설비다? 오수설비. 근데 오수설비는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무슨 설비도 배워요? 개를 깨끗이 하는 정화설비까지 배웁니다. 그래서 오수, 정화설비는 오수설비와 정화설비 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가해서, 에너지를 가합니다. 에너지를 가하는데, 에너지를 가해서, 보일러죠. 가해서 뜨거운 물을 여기 끓여놨어. 그럼 뭐가 돼, 이때는? 급탕설비죠.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 건물에 무슨 설비가 있다는 얘기죠? 급탕설비가 있다는 얘기죠. 급탕설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뭐를 해요? 실내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난방설비. 그렇죠. 여러분들 전문상식이 아주 풍부하네. 난방설비예요. 이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난방설비. 자, 근데 뭐라 그래요? 여름철이 덥어요. 더우니까 어떻게 돼요? 냉동기 필요하죠? 냉동기 필요하고, 냉동기 시원하게 뭐가 돼요? 우리가 냉방 설비다. 그러면, 자, 난방과 냉방이 있는데, 난방과 냉방을 좀 조화롭게 실내를 쾌적하게 하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고급 설비 중에 하나예요. 무슨 설비를 할까요? 그렇죠. 공기 조화 설비입니다. 공기조화 설비. 무슨 설비라고요? 공기조화 설비. 그래서 이 공기조화 설비라는 것은 천정 같은 데서요, 막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를 공기조화 설비라 합니다. 뭐라고요? 공기조화 설비. 그래서 공기조화 설비는 우리가 이렇게 공조 설비라고 해요. 줄여서. 공조 설비. 공기조화 설비. 그래서 이 공기조화 설비는 냉방, 난방뿐만 아니라 뭐까지? 우리가 실내를 쾌적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환기 설비까지 보통 포함시켜요. 난방, 냉방, 환기, 냉동 이걸 다 총체적으로 여기에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아파트에서는요. 공기조화 설비 별 필요 없었죠. 근데 요즘에 초고층 아파트 많이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관리사무소 소장님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또 공기조화 설비를 중요시 다뤄야겠다라는 의미로 주택관리사 시설개론에서 공기조화 설비 문제가 꽤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에너지원이 있어요. 지금은 야간이에요.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라 그래요? 지금 어둡지 않다. 왜 어둡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기설비 있으니까. 전기설비로 에너지를 충분히 받으니까. 그럼 이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의 기본 이론이 있고요. 각종 기기 다루고, 이걸 통해서 뭐를 해요? 조명에 에너지를 가하고, 또 뭐다? 운송설비도 전기로 하는 거죠?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각종 전기기기나 안전 관련되는 내용이나 조명이나 운송을 다루고요. 근데 과거는 전기설비가 출제가 무지무지 많이 됐어요.
초창기에는. 지금은 거의 안 돼. 한 문제. 그쵸? 몰라도 되죠? 가끔 그래요. 전기설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문제 공부한 거 안 나왔대. 그게 전기설비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중에 전기설비 아마 전공하신 분 계실 거예요. 아쉬워요. 그쵸? 왜? 전기설비가 80%는 무조건 합격이잖아요. 그죠? 시설계로는. 근데 전기설비가 많이 안 나와요. 왜? 전기사님 따로 있거든요. 주택관리사 가시면 전기과장님 따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주택관리사님이 전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기본 개념만 알고 가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좀 더 파급해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전기설비 말고 안전에 관련된 게 필요해요. 이 안전이나 또는 방제에 관련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제나 소화설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홈 네트워크라고 해서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야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통신으로 많이 보강돼 있죠. 그래서 요즘에 남의 아파트 가려면 못 들어가요. 그쵸? 누가 열어주든가 번호 이렇게 눌러줘야 되지. 여러분 옛날 아파트처럼 문 탕 열고 그냥 아무 데나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홈 오토메이션과 네트워크가 돼서 보안 설비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공부한다? 설립파트에서 공부를 해요. 공부할 게 작지는 않군요.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것 중에 요 작은 교재, 얇은 교재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것, 여러분이 꼭 학습해야 되는 줄기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아주 상세한 내용보다는 큰 줄기로 이런 용어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조의 분류 먼저 보는 거예요. 276조. 자, 주제라고 그랬어요. 기초주제. 주제 1이죠. 기초주제 1 보면, 구조의 분류예요. 구조의 분류. 이 구조의 분류는 뭘 얘기하냐면, 건축 구조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때, 구성 양식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방법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 구성 양식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시공 방법도 4가지예요. 그러면 구성 양식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때에 따라 입체식으로 다시 분류하고. 시공 방법은 건식과 습식과 조립식과 현장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 하나하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1학년 1반이에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죠. 자, 보세요. 자, 제가 퀴즈를 할게요. 퀴즈. 이걸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5번 건식은 구성 양식에 의한 구분이다. X죠? 왜요? 구성 양식은 요 4가지잖아요. 그럼 뭐 생각하면 되냐면 1학년 1반이가 2반이 있는데 1학년 1반과 2반이 있어요. 근데 1학년 2반 아이를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1학년 1반 아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뭐냐면 어떤 분류 체계로 구분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4가지가 딱 구분되어 있구나. 얘는 그 뼈대를 맞추는 방법, 뼈대를 우리가 힘을 전달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한 4가지 구분할 수 있었고요. 얘는 시공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4가지 구분한 겁니다. 그럼 이걸 먼저 공부하는 게 빨라요. 이것보다는. 자, 이건 뭐냐면 건식과 습식은 차이가 이거예요. 건식, 습식. 자, 건과 습을 따지면 어디가 더 물을 많이 썼을까요? 습식이죠. 그래서 시공 과정상 물을 사용하면 습식,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건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시공 과정상 물을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 습식 건식이다라는 것은 시공에 관한 공법 또는 시공에 관한 방법이죠. 건물 짓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공 방법이구나. 그 다음에 조립식과 현장식의 구분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있죠. 최해진 아파트들은 현장에서 철근을 가지고 오면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굳혀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공정은 어디서? 현장의 공정에서, 현장의 작업 있죠? 공정이래. 현장 공정에서 처리가 됩니다. 현장에서. 그럼 공정 어려우니까 그냥 현장에서 대부분 생산이 돼요. 뼈대가. 현장에서. 그런데 이 조립식 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이 돼요.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조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을 어디서 할 거야? 생산은 현장에 의존한다. 그렇죠? 생산은 어디서? 공장에 의존하는데 조립만 현장에서 할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장에선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 조립식과 현장식도 구분할 수 있죠. 두 가지. 그러니까 현재 얘네들은 짝이 있어. 짝이 있죠? 건식과 습식, 조립식과 현장식. 어때요? 대비가 되죠? 그럼 여기서 또 짝이 또 있어요. 어떤 짝이 있을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주로 건식은 뭘 얘기하냐면 용접. 구조체를 접합할 때 용접이나 이 고력 볼트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용접. 용접은 뭐냐면 전기 아크를 발생시키거나 하면 전기 합선이 되면 열이 난다고 하죠. 전기를 이용하면 이 전기 열로 이 쇠를 녹여서 일체화시켜주는 공법이에요. 물을 써요, 안 써요, 지금? 안 썼죠. 고력 볼트는 아주 강한 볼트를 채워주는 공법. 물을 썼어요, 안 써요? 안 썼죠. 그럼 요렇게 건식인데, 요런 건식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립식에 가깝다, 현장식 가깝다. 그렇죠. 조립식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요 습식은 콘크리트 현장에서 물을 막 쓴대요. 그럼 얘는 조립식에 가까워, 현장식 가까워요? 현장식 가까워요. 그죠? 요렇게. 그럼 이제 요거는 딱 다시 뭐가 되는 거 있대? 건식이면서 뭐가 들어가요, 이때? 그렇죠. 조립식과 딱 사천관이죠. 그렇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또 뭐에 속해요, 일단? 얘는? 그쵸. 습식이면서 또 어디가 속할까? 그렇죠. 현장식 있겠죠? 그럼 요렇게 두 가지구나 훨씬 빠르겠죠, 일단. 왜?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오케이. 여기까지만 딱 정리해놓으면 머릿속에, 분명히 건식과 조립식 사천간이고, 습식과 현장식은 사천간이구나. 그렇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럼 다시 이제 보는 거예요. 가구식부터 보는데, 이 가구식이 뭐냐? 가구식. 이 가구식은요, 목구조 있죠? 목구조. 나무. 목구조. 우리 전통구조 있잖아요. 전통구조는 이렇게 뼈대를 맞추는 것처럼, 우리 뼈 있죠? 뼈를 맞추는 것처럼 이은다 그러죠? 그래서 이음맞춤법으로 나무를 짜듯이 형성하는 게 가구식이에요. 목재.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부재를 이렇게 이어서 맞추는 방법이 다 통나무집처럼 가구식이에요. 이 가구식의 특징은 또 뭐냐면, 가구식 특징은 얘네들이 대부분 핀처럼 이렇게 접합이 돼가지고 이동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옆에서 미는 힘에 약하기 때문에 뭘 배치했냐면, 과거부터 요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자. 우리가 빗대는 그 부재를 배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요 부재와, 보세요. 요 부재를 요렇게 접합을 했어요. 요 부재를 요렇게 얘가, 보세요. 요렇게 접합을 했는데, 얘가 뭐예요? 보고, 얘가 기둥이에요. 그쵸? 자, 힘을 주면 큰 관계없어. 그 옆에서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기울이겠죠? 왜? 여러분이 못질을 딱 했어요. 요 기둥과 보세요. 못질을 했더니 뭐야? 안전해 보이는데 옆에서 밀면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버팀대를 대는 거예요. 한쪽에서 밀면 안 되니까 버팀대를 대는 겁니다. 그럼 요런 버팀대들을 다 뭐라 한다 우리는? 가세. 뭐라고요? 가세.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통나무집이나 목재 구조를 보면요,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X자로 배치해요. 이 X자로 배치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세. 그럼 옆에서 미는 힘을 뭐라고 했을까요? 횡력.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옆에 횡력이 있나? 횡력. 옆에서 미는 힘을 횡력. 옆에서 미는 힘이에요. 옆에서 미는 힘을 횡력이라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가세를 통해서 횡력이 대비했어요. 목구조는. 그러면 요 가세는요, 목구조에만 이용될까요?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가세를 철근 콘크리트나 철근 구조도 이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화에서 보면 높은 건물 보면 이렇게 십자가 막 됐죠. 이렇게 X자로 이렇게 X 줬죠. 높은 건물 보면 이렇게 여러분 영화 같은 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요, 응?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폼이 아니야 이거. 이게 이 폼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렇게 배치해서 지진에 강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폼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 구조도 뭐다? 가세를 씁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요게 이제 가구식이에요. 목구조 같은 거를 가구 짜듯이 맞추는 공법을 뭐라 한다? 가구식. 자, 그 다음에 조절식은 뭐야? 벽돌 있죠? 이 벽돌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렇게 벽돌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올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뭔가 필요하죠? 접착제가. 보통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제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드는 구조를 조적식이라 하는데, 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 역할을 하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아. 그렇죠. 몰탈이에요? 모르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접착을 우리 뭐냐면 모르타르 같은 얘기입니다. 또는 몰탈 또는 모르터라고 하는데 MORTAR이 원어예요. 근데 요거를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몰탈, 어떤 사람은 모르타르, 어떤 사람은 모르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다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출제하신 분거나 아니면 그 교재를 쓰시는 분마다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건축은 다 이렇게 써요. 모르타르라고. 근데 토목은 또 모르터라고 쓰기도 해요. 통합용어는 모르터라고 나와요. 현재 토목에서는. 옛날엔 또 몰탈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모르타르는 뭘로 만들까요? 뭘로 만들어요? 자, 물에다가 뭘 섞을까요? 시멘트. 여기다 뭐까지 섞을까요? 모래까지 섞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타르 하면 뭐가 기억나면 돼? 물 시멘트 말고 뭐니까? 모래. 무슨 말인지 알죠? 모르타르가 뭐다? 그럼 뭐 생각하면 돼? 물과 시멘트 생각나니까 뭐가 기억난다? 모르타르. 모래. 그쵸? 모래. 요 세 가지를 섞어 뭐라 그래요? 몰탈, 모르타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돌에 접착으로 쓰기도 하지만 요것들이 나중에 미장할 때 발라주기도 합니다. 미장할 때. 자, 이게 물, 시멘트, 모래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조적 구조는요, 벽돌 구조는 고층 건물 봤어요? 벽돌로 진 거? 높은 건물 봤습니까? 벽돌로 진 거 못 봤죠? 왜 그럴까요? 이 조적 구조는요, 자, 힘을 이렇게 주면 견딜 수가 있는데 옆에서 밀면 어떻게 돼요? 밀리죠. 그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조적 구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조적 구조의 단점은 횡력이 약해요. 아주 인류가 오래전부터 시공해왔기 때문에 구조나 시공은 간편해졌지만 횡력, 지진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흔들면 무너진단 말이죠. 힘들면 무너져요. 그래서 사실 조적 구조는 지진에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무슨 구조다? 일체식 구조예요.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 그래서 이 일체식 구조의 대표적인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때 중요한 재료는 무슨 재료일까요? 콘크리트예요. 왜 그래요? 철근이나 철골들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죠? 근데 뭘 통해서? 콘크리트를 채워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철근입니다. 자, 보세요. 철근이 기둥 철근이 올라왔대. 네? 기둥 철근이에요. 얘는 뭐예요? 보철근이래. 보의 철근이래, 보. 연결돼 있대. 생략하고. 얘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요긴을. 기둥이라고 부르죠. 얘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옆으로 갔으니까. 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부재를 거푸집이 있어요.
그 콘크리트가 흐르지 말라고 이렇게 틀을 냈대요. 틀을 냈어요. 그럼 현재 제가 이 볼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쭉 잡아당기면 따로 떨어지겠죠. 따로 놀죠? 기둥도 따로 놀아요. 근데 여기다 뭘 하면 여기다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채워놨어요. 자, 그러면 잡으세요. 아까처럼 보호 있죠? 아까 굳히기 전에 보호의 철근만 제가 빼낼 수 있죠. 볼을 빼내면 기둥은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은 콘크리트 쳤어요. 쳐놓으니까 어떻게 돼? 볼을 건드리려면 기둥도 어떻게 돼요? 같이 버티겠죠? 왜? 너랑 나랑은 일체화된 거니까. 뭐냐면 이거 연결하기 전에 요 철근이 있기 전에 철근만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철근 가닥 따로 기둥 철근 따로였죠? 근데 콘크리트를 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볼을 움직이면 기둥도 뭐라고 그래? 너 내 몸의 일부야. 그러니까 훨씬 더 무슨 구조가 돼요? 다른 구조보다 튼튼한 구조가 되는 거죠. 기둥과 보가 함께 거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죠. 결합하자, 단결하자. 그렇죠? 단결한 뜻이 뭐예요? 어떤 목표를 통해서 같이 움직이자는 얘기잖아요. 일체식 구조가 바로 그거예요. 일체식 구조라는 것은 아주 좋은 구조다. 일체화된 구조다. 기둥과 보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움직인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라는 겁니다. 일체식 구조.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체식 구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대구일조 제가 설명 따로 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성양식 4가지, 시간법 4가지. 같은 반이에요? 다른 반이에요? 다른 반이다. 분명히 다른 반이죠?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시고 276쪽에 기초주제 2번째는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